들을수록 인생의 지혜를 얻는 책사람입니다. 혹시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혹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한 뒤 집에 와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집에서 이불을 찬 적이 많죠. 인생을 살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봅니다. 크게는 연봉 협상에서 원하는 금액을 설득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작게는 업무를 넘기는 얄미운 상사에게 말을 못해서 일을 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법을 무조건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스피치 전문 강사이자 온라인 수강생만 20만 명을 거느린 스쿠니 지피라고 미디어 숲에서 발간한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입니다. 책의 내용 중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 1단계. 말의 항로를 결정하면 뇌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놓고도 막상 입을 열면 두루뭉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다. 특히 즉흥적으로 말해야 할 때나 주어진 시간을 미처 채우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럴 땐 머릿속 전원 스위치가 꺼진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자기 지식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구해 읽는다. 하지만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 정작 말할 때가 되면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만다. 어디 그뿐인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말하는 대로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강연 프로그램 속 강연자들을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곤 귀납법이나 연역법, 추리 같은 논리의 기본 원리를 공부한다. 하지만 머리를 굴려가며 말을 하려는 바람에 다음에 할 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분위기는 이내 어색해진다. 결국 머리도 굳어버린다. 논리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두뇌가 편안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말을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척의 배에 비유해보자. 입을 열기 전에 마땅히 배의 항로를 정해야 한다. 배의 항로는 말의 중심 내용을 의미한다. 즉, 하고 싶은 말의 결론과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항로를 정하는 것이다. 조리 있는 말에서 조자는 우리가 말할 때 명확한 중심선이 필요함을 뜻한다. 리는 중심선을 둘러싼 말의 소재나 논점, 그리고 논거를 의미한다. 말은 한 척의 배와도 같다. 말을 꺼낼 때 미리 요약하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바람 따라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망망대해에서 갈 곳을 잃은 배를 탄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말을 계속하는 것이 두려워질 것이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한 뒤 말을 꺼내야 한다. 주제를 명확하게 정한 뒤 말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항로가 정해져 있기에 주제를 관통하고 듣는 사람도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설령 도중에 표현 방식에 살짝 문제가 있어도 상대는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2단계. 짜임새 있는 말이 곧 논리적인 말이다. 짜임새, 즉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로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우 구조적이다. 집은 집에 구조가 있고 의자는 의자에 구조가 있다.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에도 각자만의 구조가 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다른 구조로 결합하면 전혀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가 달라 두 물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흑연은 값싸고 연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값비싸고 매우 단단하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가 제대로 세워진 말은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 한 번, 반찬 한 번 번갈아가며 떠먹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관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이지 않은 말은 마치 캐리어에 들어갈 모든 짐을 뭉쳐서 우겨넣는 것과 같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벽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설계도를 따라 한 줄씩 차곡차곡 올릴 때 비로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개별적인 단어는 가치가 없다. 벽돌처럼 정해진 구조에 맞춰 조합해야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 짜임새 있는 언어는 듣는 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말의 요점을 더욱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이에 관한 저명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다. 1996년 미국의 히치 교수는 400명가량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전체를 A조와 B조로 나눈 뒤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조가 본 내용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전혀 분류되지 않았고 B조가 본 내용은 모두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그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한 결과는 어땠을까? B조의 기억 효과는 A조의 30에서 60%를 웃돌았다. 이 연구는 논리적인 말은 상대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내 말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3단계, 말에 북마크를 달자. 앞서 말하기를 배에 비유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배의 항로가 정해졌다. 선장인 당신은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배의 기항지를 찾아야 한다. 당신은 닻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배를 정박하고 닻을 내려야만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닻은 책으로 치면 북마크, 즉 책갈피와도 같다. 목차마다 북마크를 해두면 북마크에 둔 부분만 보더라도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북마크를 누르면 지정해둔 관련 자료를 아주 간단히 열람할 수 있다. 이제 말하기에 배에 필요한 닻을 북마크라고 표현해볼까? 좋은 표현은 늘 북마크를 해두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마크는 말을 잘게 쪼개 구분시킨다. 쪼개진 말은 긴 시간 말할 때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뚜렷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북마크를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을 북마크 분류법이나 구조 분석적 사고라고 부른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한다. 머릿속에서 열심히 검색 기능을 돌려보지만 두 마디를 채 하기도 전에 머릿속 전원이 꺼지고 만다. 이렇게 고갈되는 말하기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순서를 따라가 보자. 1. 하고자 하는 말에 주제를 붙이자. 만약 내가 정한 주제가 행복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한다. 2. 주제를 위한 북마크를 정하자. 주제를 중심으로 3가지 북마크를 선택해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내가 고른 3개의 북마크 외의 나머지 말들은 버리기로 약속한다. 앞에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 대한 대답이라면 첫째, 하루하루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를 보는 것. 둘째, 회사가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셋째,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자. 이것들의 북마크를 해놓았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전 행복은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제 앞에서 동요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부르게 될 때까지 커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에겐 곧 행복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의 리더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땐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직원이 이젠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이죠.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 직원이 제게 어떤 이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원의 눈빛을 통해 멋지게 성장한 미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엔 줄곧 부모님께 대들어 화를 도두곤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느새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영도 하고 춤도 배우고 여전히 저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며 노년 생활을 즐기시는 당신들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손 안의 행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제 행복은 곧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행복 찾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행복은 원하는 때에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제와 북마크가 갖는 힘이다. 주제를 정하고 올바른 북마크를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자 하는 말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필요한 말만 골라 전달할 수 있다. 4단계 말에 힘을 보태는 신비의 숫자 3. 안녕하십니까. 다음 분기 직무에 관련한 19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는 발표자가 1000마디를 이처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세상에 19가지 중요한 일이라니.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또 어떻게 다 기억하지? 정신이 아득해질 것이다. 말하는 것은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과도 같다. 말을 많이 할수록 반죽은 얇아지고 약해진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한 번 말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10개 중 고작 3개에서 많아봐야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내용을 분류할 때 7개 안에서 개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즉흥적인 발표를 할 땐 3개 정도 잡을 것을 추천한다. 3은 제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숫자다. 주위를 둘러보면 삼각형, 삼각대 등 많은 것들이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숫자 3을 특별히 선호한다. 3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꽤 많다. 조삼모사, 삼인성오, 삼고초려 등등. 또 학교에서 가르쳐준 3단 논법도 있다. 왜 2단도 4단도 아닌 3단 논법일까? 간단하다. 2가지만 말하면 너무 적게 느껴지고 4가지나 말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어느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의 개수에 따라 두뇌 활동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한다. 정보가 2개일 때 두뇌는 비교적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정보가 4개로 늘어나면 두뇌는 과부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상대방의 뇌에 과부하를 걸어선 안 된다. 정보의 개수가 3개일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깔끔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5단계 말에 힘을 북돋는 수미상관법. 언어의 배는 이제 몇 개의 기항지를 거쳐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선장인 당신은 승객을 안전하게 육지까지 모실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바로 수미상관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맥북 에어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입니다. 이어서 그는 얇은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을 증명했고 연설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맥북 에어는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끝맺기가 무섭게 관객은 환호했다. 수미가 상관된 연설은 애플 팬들의 머릿속에 얇은 노트북으로 각인되었고 곧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 매체에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을 만들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단 한 번의 좋은 연설은 알아듣기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1차 청중이 직접 연설자의 말을 제2차 청중에게로 퍼뜨리는데 무한한 파급력을 갖는다. 그렇게 전달되고 전달되다 보면 정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팀에서 회의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의 자리를 벗어나면 정작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사람들은 하나의 완전한 정보를 습득하기로 한다. 그 때문에 한 번 이야기의 문을 열면 그 이야기를 끝낼 때 반드시 문을 닫아줌으로써 완벽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진주 목걸이에 빗댄다면 진주들을 꿰고 있는 줄이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진주 하나하나는 중심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미상관을 통해 목걸이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 주어야 비로소 완벽한 목걸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하고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 건가? 그 짧은 순간에 가능할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처음 듣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핸들과 기어를 다루는 법, 그리고 각종 도로 표지판을 읽는 법까지 익혀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땐 도로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어려울 수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온갖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 달을 꾸준히 연습하고 나면 전과는 다르게 복잡한 과정이 한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복잡한 과정들을 근육 기억으로 치환시켜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운전할 수도 있다. 운동할 때 꾸준히 반복 훈련하면 몸이 기억하는 것과 같다. 즉, 운전이라는 행동이 손쉽게 해결 가능한 자동화된 조건반사가 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습관은 조건반사를 기초로 형성된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몸에 새기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물론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근육이 되지 않듯이 말하기도 오직 끊임없이 연습해야 저장될 수 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할 말 하는 법.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논리 부족 현상을 종종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발표를 맡게 된 날, 퇴근 후 집에 가자마자 발표 준비를 하려고 노트북을 켜 PPT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진다. 그래서 서너 시간을 꼬박 준비해도 5장 정도의 PPT를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미뤄두거나 마감 하루 전날 급하게 준비를 시작한다. 심한 경우 발표 5분 전까지도 PPT를 고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되는 대로 발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방송과 같다. 단 한 번의 말실수라도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일까?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 논리를 알고 있는데도 말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거나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논리를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논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비롯된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먼저 언어를 가공하는 기관인 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말과 행동을 관장하는 우리의 두뇌는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데 좌뇌는 수학자처럼 엄격한 논리적 추리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고 우뇌는 예술가처럼 청각과 시각을 처리하며 감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표현 방식은 두뇌의 작동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뇌와 우뇌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다. 그에 따라 자신만의 편향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고 표현 방식도 제각각이다. 좌뇌형 인간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방법을 중요시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말한다. 이 문제는 말이지 3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우뇌형 인간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에 순서가 없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들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표현이 매우 다채롭고 호소력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는 이번 일의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좌우두뇌는 마치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 남매와도 같다. 당신은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완벽한 표현은 좌뇌의 이성과 우뇌의 감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너무 이성적인 말은 듣는 이가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감성적인 말은 듣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빈 강정에 불과해 듣는 사람은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성과 감성을 잘 버무릴 줄 알아야 한다. 즉,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감성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듣는 상대가 감탄하게 되는 말은 언제나 논리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대에게 공감을 끌어내거나 상상력을 자극해 설득력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실감나는 묘사에 청중은 연신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옮겨주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다준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가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유명한 MC나 개그맨처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훌륭한 말솜씨를 타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저자의 말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를 연습하셔서 앞으로 어느 상황에 있든 횡설수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인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으니만 못하다. 책은담. 들을수록 인생의 지혜를 얻는 책사람입니다. 혹시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혹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한 뒤 집에 와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집에서 이불을 찬 적이 많죠. 인생을 살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봅니다. 크게는 연봉 협상에서 원하는 금액을 설득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작게는 업무를 넘기는 얄미운 상사에게 말을 못해서 일을 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법을 무조건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스피치 전문 강사이자 온라인 수강생만 20만 명을 거느린 스쿠니 지피라고 미디어 숲에서 발간한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입니다. 책의 내용 중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 1단계. 말의 항로를 결정하면 뇌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놓고도 막상 입을 열면 두루뭉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다. 특히 즉흥적으로 말해야 할 때나 주어진 시간을 미처 채우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럴 땐 머릿속 전원 스위치가 꺼진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자기 지식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구해 읽는다. 하지만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 정작 말할 때가 되면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만다. 어디 그뿐인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말하는 대로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강연 프로그램 속 강연자들을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곤 귀납법이나 연역법, 추리 같은 논리의 기본 원리를 공부한다. 하지만 머리를 굴려가며 말을 하려는 바람에 다음에 할 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분위기는 이내 어색해진다. 결국 머리도 굳어버린다. 논리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두뇌가 편안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말을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척의 배에 비유해보자. 입을 열기 전에 마땅히 배의 항로를 정해야 한다. 배의 항로는 말의 중심 내용을 의미한다. 즉, 하고 싶은 말의 결론과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항로를 정하는 것이다. 조리 있는 말에서 조자는 우리가 말할 때 명확한 중심선이 필요함을 뜻한다.
리는 중심선을 둘러싼 말의 소재나 논점, 그리고 논거를 의미한다. 말은 한 척의 배와도 같다. 말을 꺼낼 때 미리 요약하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바람 따라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망망대해에서 갈 곳을 잃은 배를 탄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말을 계속하는 것이 두려워질 것이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한 뒤 말을 꺼내야 한다. 주제를 명확하게 정한 뒤 말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항로가 정해져 있기에 주제를 관통하고 듣는 사람도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설령 도중에 표현 방식에 살짝 문제가 있어도 상대는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2단계, 짜임새 있는 말이 곧 논리적인 말이다. 짜임새, 즉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로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우 구조적이다. 집은 집의 구조가 있고 의자는 의자의 구조가 있다.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에도 각자만의 구조가 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다른 구조로 결합하면 전혀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가 달라 두 물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흑연은 값싸고 연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값비싸고 매우 단단하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가 제대로 세워진 말은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 한 번, 반찬 한 번 번갈아가며 떠먹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관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이지 않은 말은 마치 캐리어에 들어갈 모든 짐을 뭉쳐서 우겨넣는 것과 같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벽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설계도를 따라 한 줄씩 차곡차곡 올릴 때 비로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개별적인 단어는 가치가 없다. 벽돌처럼 정해진 구조에 맞춰 조합해야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 짜임새 있는 언어는 듣는 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말의 요점을 더욱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이에 관한 저명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다. 1996년 미국의 히치 교수는 400명가량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전체를 A조와 B조로 나눈 뒤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조가 본 내용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전혀 분류되지 않았고 B조가 본 내용은 모두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그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한 결과는 어땠을까? B조의 기억 효과는 A조의 30에서 60%를 웃돌았다. 이 연구는 논리적인 말은 상대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내 말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3단계, 말에 북마크를 달자. 앞서 말하기를 배에 비유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배의 항로가 정해졌다. 선장인 당신은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배의 기항지를 찾아야 한다. 당신은 닻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배를 정박하고 닻을 내려야만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닻은 책으로 치면 북마크, 즉 책갈피와도 같다. 목차마다 북마크를 해두면 북마크에 둔 부분만 보더라도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인터넷에서도 북마크를 누르면 지정해둔 관련 자료를 아주 간단히 열람할 수 있다. 이제 말하기에 배에 필요한 닻을 북마크라고 표현해볼까? 좋은 표현은 늘 북마크를 해두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마크는 말을 잘게 쪼개 구분시킨다. 쪼개진 말은 긴 시간 말할 때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뚜렷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북마크를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을 북마크 분류법이나 구조 분석적 사고라고 부른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한다. 머릿속에서 열심히 검색 기능을 돌려보지만 두 마디를 채 하기도 전에 머릿속 전원이 꺼지고 만다. 이렇게 고갈되는 말하기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순서를 따라가 보자. 1. 하고자 하는 말에 주제를 붙이자. 만약 내가 정한 주제가 행복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한다. 2. 주제를 위한 북마크를 정하자. 주제를 중심으로 3가지 북마크를 선택해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내가 고른 3개의 북마크 외의 나머지 말들은 버리기로 약속한다. 앞에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 대한 대답이라면 첫째, 하루하루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를 보는 것. 둘째, 회사가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셋째,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자. 이것들의 북마크를 해놓았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전 행복은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제 앞에서 동요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부르게 될 때까지 커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에겐 곧 행복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의 리더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땐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직원이 이젠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이죠. 제가 행복한 이유는 그 직원이 제게 어떤 이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원의 눈빛을 통해 멋지게 성장한 미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엔 줄곧 부모님께 대들어 화를 도두곤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느새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영도 하고 춤도 배우고 여전히 저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며 노년 생활을 즐기시는 당신들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손 안에 행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제 행복은 곧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행복 찾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행복은 원하는 때에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제와 북마크가 갖는 힘이다. 주제를 정하고 올바른 북마크를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자 하는 말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필요한 말만 골라 전달할 수 있다. 4단계, 말에 힘을 보태는 신비의 숫자 3. 안녕하십니까. 다음 분기 직무에 관련한 19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는 발표자가 첫마디를 이처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세상에 19가지 중요한 일이라니.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또 어떻게 다 기억하지? 정신이 아득해질 것이다. 말하는 것은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과도 같다. 말을 많이 할수록 반죽은 얇아지고 약해진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한 번 말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10개 중 고작 3개에서 많아봐야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내용을 분류할 때 7개 안에서 개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즉흥적인 발표를 할 땐 3개 정도 잡을 것을 추천한다. 3은 제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숫자다. 주위를 둘러보면 삼각형, 삼각대 등 많은 것들이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숫자 3을 특별히 선호한다. 3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꽤 많다. 조삼모사, 삼인성오, 삼고초려 등등. 또 학교에서 가르쳐준 3단 논법도 있다. 왜 2단도 4단도 아닌 3단 논법일까? 간단하다. 2가지만 말하면 너무 적게 느껴지고 4가지나 말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어느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의 개수에 따라 두뇌 활동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한다. 정보가 2개일 때 두뇌는 비교적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정보가 4개로 늘어나면 두뇌는 과부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상대방의 뇌에 과부하를 걸어선 안 된다. 정보의 개수가 3개일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깔끔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5단계, 말에 힘을 북돋는 수미상관법. 언어의 배는 이제 몇 개의 기항지를 거쳐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선장인 당신은 승객을 안전하게 육지까지 모실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바로 수미상관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맥북 에어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입니다. 이어서 그는 얇은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을 증명했고 연설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맥북 에어는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끝맺기가 무섭게 관객은 환호했다. 수미가 상관된 연설은 애플 팬들의 머릿속에 얇은 노트북으로 각인되었고 곧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 매체에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을 만들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단 한 번의 좋은 연설은 알아듣기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1차 청중이 직접 연설자의 말을 제2차 청중에게로 퍼뜨리는데 무한한 파급력을 갖는다. 그렇게 전달되고 전달되다 보면 정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팀에서 회의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의 자리를 벗어나면 정작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사람들은 하나의 완전한 정보를 습득하기로 한다. 그 때문에 한 번 이야기의 문을 열면 그 이야기를 끝낼 때 반드시 문을 닫아줌으로써 완벽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진주 목걸이에 빗댄다면 진주들을 꿰고 있는 줄이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진주 한 알 한 알은 중심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미상관을 통해 목걸이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 주어야 비로소 완벽한 목걸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하고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 건가? 그 짧은 순간에 가능할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처음 듣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핸들과 기어를 다루는 법 그리고 각종 도로 표지판을 읽는 법까지 익혀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땐 도로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어려울 수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온갖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 달을 꾸준히 연습하고 나면 전과는 다르게 복잡한 과정이 한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복잡한 과정들을 근육 기억으로 치환시켜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운전할 수도 있다. 운동할 때 꾸준히 반복 훈련하면 몸이 기억하는 것과 같다. 즉, 운전이라는 행동이 손쉽게 해결 가능한 자동화된 조건반사가 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습관은 조건반사를 기초로 형성된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몸에 새기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물론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근육이 되지 않듯이 말하기도 오직 끊임없이 연습해야 저장될 수 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할 말 하는 법.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논리 부족 현상을 종종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발표를 맡게 된 날, 퇴근 후 집에 가자마자 발표 준비를 하려고 노트북을 켜 PPT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진다. 그래서 서너 시간을 꼬박 준비해도 5장 정도의 PPT를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미뤄두거나 마감 하루 전날 급하게 준비를 시작한다. 심한 경우 발표 5분 전까지도 PPT를 고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되는 대로 발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방송과 같다. 단 한 번의 말실수라도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일까?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 논리를 알고 있는데도 말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거나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논리를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논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비롯된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먼저 언어를 가공하는 기관인 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말과 행동을 관장하는 우리의 두뇌는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데 좌뇌는 수학자처럼 엄격한 논리적 추리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고 우뇌는 예술가처럼 청각과 시각을 처리하며 감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표현 방식은 두뇌의 작동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뇌와 우뇌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다. 그에 따라 자신만의 편향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표현 방식도 제각각이다. 좌뇌형 인간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방법을 중요시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말한다. 이 문제는 말이지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우뇌형 인간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에 순서가 없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들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표현이 매우 다채롭고 호소력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는 이번 일의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좌우두뇌는 마치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 남매와도 같다. 당신은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완벽한 표현은 좌뇌의 이성과 우뇌의 감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너무 이성적인 말은 듣는 이가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감성적인 말은 듣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빈 강정에 불과해 듣는 사람은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성과 감성을 잘 버무릴 줄 알아야 한다. 즉,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감성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듣는 상대가 감탄하게 되는 말은 언제나 논리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대에게 공감을 끌어내거나 상상력을 자극해 설득력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실감나는 묘사에 청중은 연신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옮겨주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다준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가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유명한 MC나 개그맨처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훌륭한 말솜씨를 타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저자의 말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5단계를 연습하셔서 앞으로 어느 상황에 있든 횡설수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인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으니만 못하다. 책은담